제 인생이 70번째 가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높고 청명했어요. 제 칠순을 축하라도 해주는 듯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지요. 오랜만에 모든 자식과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일 생각을 하니 이른 새벽부터 마음이 설레어 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날은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영감이 살아있을 때야 북적이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이가 훌쩍 떠나고 나서는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견디는 게 제 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꿈결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가기 전 딸 내외와 손녀 민서가 먼저 집에 들렀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저를 보고 딸은 덤마, 오늘 너무 곱다. 선녀 같아 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사위도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장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까르르 웃으며 품에 안기는 손녀 민서를 안아주니 세상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너도 오늘 예쁘게 꾸몄네. 온 집안에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차니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서도 쉬이 가시지 않는 싸늘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들 부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으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딸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훈 오빠 아직이야?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히나. 그 애가 제 아들과 결혼한 지도 어언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을 열고 친딸처럼 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제가 남편의 유산인 강남 상가 건물을 아들 내외에게 증여한 후부터 며느리는 가족 행사에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기 일쑤였고 어쩌다 얼굴이라도 보면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게 수정이가 사회생활 하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라며 아내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언제나 제게 이해와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야 연락이 된 겁니다. 저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어디쯤이야? 사람들이 다 너희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는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 오늘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뻔히 알면서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욱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수정이가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요.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두통이 심하게 도진 것 같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그 핑계는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장인어른 생신, 심지어 제가 가벼운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며느리는 급성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찾아오는 편두통도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저라도 혼자 가려고 했더니 옆에서 간호 좀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따가 따로 찾아뵐게요.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 뒤로 날카롭고 짜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그냥 못 간다고 해.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말 시키지 마. 끙끙 앓는다던 사람치고는 너무나 기운찬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까지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기만하는구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듯
분노를 속으로 사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픈 사람 옆에 있어줘야지. 별 수 있겠니? 잘 챙겨 먹이고 푹 쉬라고 전해줘라. 우리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이 제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빠랑 세연이 못 온대.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오붓하게 보내면 더 좋지 뭐. 자, 어서 가자. 사람들이 기다리겠다. 이 딸은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을 부축하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아들 내외의 자리가 횡하니 비어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훈이는 왜 아직 안 와? 며느님은요? 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걸친 채 아들에게서 들은 변명을 그대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오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요. 병원에 들렀다 온다고 조금 늦는답니다. 금방 올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제 며느리의 체면을, 그리고 이 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을 위해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잔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 같았어요. 음식은 무슨 맛인지도 몰랐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있는 두 개의 의자만이 제 눈에 아른거릴 뿐이었지요. 허무하게 칠순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소란스러운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아들은 그날 저녁 며느리와 함께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저머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너무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또다시 괜찮다. 이제 몸은 다 나았느냐고 물어주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아내와 제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수십 년간 쌓아온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손녀 민서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응, 우리 민서구나. 할머니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지. 민서는 제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저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던 민서가 갑자기 아 하는 소리를 내더니 화면을 어딘가로 돌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거 외숙모 맞죠? 민서가 보여주는 것은 친구 SNS에 올라온 어떤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활짝 웃고 있는 제 며느리 오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 연예인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셀럽과 함께한 잊지 못할 밤, 그리고 그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는 바로 제 칠순 잔치가 열렸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쇠망치로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급성 편두통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던 며느리가 그 시간에 저렇게 화려한 파티에 참석해 웃고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외숙모 맞죠? 민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내 외숙모 맞네? 와, 외숙모 진짜 멋있다. 연예인이랑 사진도 찍고. 근데 할머니, 이거 할머니 칠순 잔칫날 아니에요. 민서의 순진한 물음에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 다음 날인가 봐에 저도 모르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녀에게까지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자신조차 아직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민서야, 그 사진 할머니한테 보내줄 수 있겠니? 내 외숙모 아주 예쁘게 나왔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네, 그럴게요. 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제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제 칠순을 축하하러 오는 것보다 저 명품 브랜드의 VIP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수백 배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고 또 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3주기를 막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안쓰러웠어요. 며느리 역시 퇴근하고 돌아오면 돈 문제로 아들과 다투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일궈 제게 남겨준 유산, 강남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한 귀퉁이에서부터 시작해 피땀 흘려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우리 부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로 사업빚도 갚고 남는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엄마 늙으면 너희가 잘 돌봐줘야 한다. 아들 며느리가 곁에서 힘이 되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눈물을 쏟을 것처럼 감격한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저희에게 이렇게 큰 재산을. 정말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어머님 평생 책임지고 모실게요. 매주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아들 역시 첨언이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라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잡던 며느리의 그 약속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들의 앞날을 그리고 제 노후까지 보장받았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놓였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오던 발길이 반년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1년이 지나자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칠순 잔치마저 거짓 편두통을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보냈던 달콤한 약속과 VIP 파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순진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책임지고 모시겠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어요. 그래, 오수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구나. 새벽녘, 푸르스름한 여명이 창문을 비출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눈물만 흘리는 박미자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과 제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일은 평생을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 제 안에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며느리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저 사진 한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칠순잔치에 소동이 있고 나서 2달쯤 지났을까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랜만에 모든 자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부산을 떨었을 테지요. 하지만 올해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파티 사진을 본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절이라는 것은 제게 더 이상 설렘이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또 한 번 며느리의 위선과 아들의 무기력함을 확인해야 하는 피하고 싶은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러 올 딸 내외와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을 생각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은 며칠 전부터 전화해서 엄마, 힘들게 음식하지 마 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텅 빈 제사상에 사온 음식을 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감에 대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추석 전날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햇곡식과 좋은 과일, 싱싱한 나물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히려 몸이 고된 것이 끓어오르는 속을 재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적어도 며느리의 그 뻔뻔한 얼굴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딸 내외와 손녀 민서가 일찌감치 도착했습니다. 딸은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보고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혼자 다 했어?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떡해. 괜찮다. 매년 하던 건데 뭘 너희들 먹일 생각하면서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속상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송편에 꿀을 바르며 조잘조잘 떠들어댔지요. 북적이는 집안은 잠시나마 제 마음의 응어리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할 시간이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항상 모든 것이 끝나고 상을 물릴 때쯤에야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절 분위기에 맞는 단정한 옷도 아니었어요. 몸에 딱 달라붙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 마치 어디 파티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손님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며느리는 입에 발린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제사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그 모습에 딸이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새언니, 그래도 어른들 계신데 오자마자 휴대폰 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딸의 지적에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아, 아가씨. 급하게 확인할 업무 연락이 있어서 그래요? 미안. 그 건성인 사과의 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명절날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아이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됐다. 앉아서 밥이나 먹어라. 저는 투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칠순 잔칫날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 비굴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다시 떠올라 속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 앞에 정성껏 부친 삼색전과 힘들여 무친 고사리 나물을 놓아주었습니다. 제 딴에는 마지막으로 건네는 성의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음식을 어떻게 대할까? 며느리는 제 의도를 알기라도 한 듯 젓가락으로 나물 끝을 깨작 건드려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이런 건 좀 못 먹겠어요. 시장에서 사온 건 좀 찝찝해서요. 그 한마디에 식탁의 모든 소음이 뚝 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어요. 제가 직접 새벽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수십 번을 씻고 데쳐 정성껏 무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내 정성을 찝찝하다는 한마디로 짓밟아 버린 겁니다. 저는 애써 분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사다가 직접 다듬고 무친 거다. 농약도 안 친 유기농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아, 그러세요. 그래도 요즘은 워낙 위생 문제가 많아서요. 백화점 식품관 가면 다 손질해서 파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그녀의 말은 제 건강이나 수고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음식의 근본부터 부정하는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명절이라고 다 챙겨 먹어요? 이런 거 만들 시간에 그냥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게 훨씬 세련되고 편하지 않아요. 온 집안에 기름 냄새 배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련, 효율 같은 단어들로 포장했지만 그 속내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난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들이 보다 못해 며느리의 팔을 툭 쳤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우리 먹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순간 며느리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획 쏘아 보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틀린 말했어? 시대가 변했으면 좀 변한 대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 거냐고.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 어머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그 시퍼런 기세에 눌려 그대로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내는 아들이 아내의 저런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휴대폰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수정. 내가 얼마나 잘났고 똑똑한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무시하는 이 늙고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주마. 잠시 후 며느리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듯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 시댁. 아, 진짜 지겨워 죽겠다. 명절마다 이게 무슨 고역인지 몰라. 1년에 2번 치르는 의무방어전이랄까? 완전 시간 낭비, 감정 낭비야.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음식. 말도 마. 무슨 1960년대도 아니고 온갖 기름진 전이랑 나물을 산더미처럼 해놨어. 냄새만 맡아도 속이 느글거려. 남편 체면 때문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바로 뜨려고. 저 영감탱이 잔소리 1시간 듣는 것보다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게 100배는 이득이지. 영감탱이.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어머님 하던 입으로 뒤에서는 저를 정감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가 돌아갈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며느리는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었는지 돌아갈 때도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라는 영혼 없는 인사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길고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면 속의 민낯을 확인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미련과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추석의 소동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젊은 시절부터 고향에서 함께 자라 타지인 이곳에 와서도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내던 친구 경자에게서였습니다. 경자의 딸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이모, 저희 엄마가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시장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옷을 꿰어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한쪽 침대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경자의 모습을 보니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경로당에 가서 웃고 떠들던 친구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자의 딸은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모, 수술만 하면 괜찮아지실 거래요.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커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딸 하나를 키워낸 경자는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결혼해서 넉넉지 않은 형편의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요. 갑작스러운 수술비와 입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자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너는 내 엄마 곁이나 잘 지키고 있어.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가 당장 내어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제 머릿속에 잊고 있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아들 내외에게 증여한 강남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는 매달 꽤 많은 월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생활비를 대고도 남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시작은 저와 제 남편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양이라는 약속이 전제된 것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 부양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에게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경자를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자가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수술비가 모자라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상가 월세 나오는 것에서 1,000만 원만 먼저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경자네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갚으라고 할게. 안 되면 내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마.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우물쭈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수정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정이랑 상의.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조차 아내에게 모두 넘겨버린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고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내 아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다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허락을 해줄까? 칠순 잔치와 추석 때의 일을 생각하면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2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화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서 직접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은행 직원이 대출 부적격 고객에게 통보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어머님, 전화 주셨다면서요? 정훈 씨한테 말씀은 들었어요. 저는 침을 한 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기 들었느냐? 경자가 안타깝게 됐구나. 그런데 어머님, 그건 저희가 도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칼같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 건물 월세 수입은 전부 저희 노후 자금이랑 나중에 애들 유학 보낼 돈으로 적금 붓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빼면 저희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이자 손해도 막심하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고작 그 이자 손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 건물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희 재산이에요. 저희 재산을 가지고 어머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건 저희 재산이지 어머님 비상금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비상금.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에게 친구의 목숨값은 개인적인 용돈쯤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받으신 보험금도 있으시잖아요. 왜 그런 돈은 생각 안 하시고 저희한테만 손을 벌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 이제는 돌아가신 영감의 보험금까지 들먹였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을 의지해야 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런 잔인한 말을 내뱉는 며느리의 모습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수정아,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내가 꼭 갚으마. 제 애원의 며느리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자꾸 그렇게 대화 안 되시면 곤란해요. 저희는 못 도와드려요. 이게 저희 부부의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경자 할머니 따님한테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뚜뚜 하는 기계음만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재산에 손을 벌리려는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 경자의 수술비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남편의 보험금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며 저는 며느리의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 빚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경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제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네 차 새로 뽑은 거 알아? 차. 무슨 차 말이냐? 오늘 백화점 갔다가 우연히 봤어. 정훈 오빠랑 새언니가 번쩍번쩍하는 하얀색 외제차에서 내리더라고.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차였어.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아는 척했지. 오빠, 차 새로 뽑았나 봐. 멋지다 했더니 새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다른 분을 사귀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더머, 아가씨? 이번에 프로모션이 좋아서 그냥 하나 계약했어요. 정훈 씨는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그글까 봐 내가 몰고 다니려고.
호호 비러는 거야? 엄마 친구분 수술비 없다고 할 땐 언제고 그 돈으로 저런 비싼 차를 산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다가 오빠 얼굴 봐서 겨우 참았어. 이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가 병상에서 죽어갈 때 자금 계획과 디자 손해를 운운하며 1,000만 원을 거절했던 며느리가 그 돈의 몇 배는 좋게 될 최고급 외제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 차는 분명 제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산 것이겠지요. 자신들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은 매몰차게 내친 그들의 이중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내와 호의를 깔아뭉개고 달리는 탐욕의 마차였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뽑은 외제차 소식을 듣고 난 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심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아들 내외에게 물려준 그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거리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3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 건물을 계약하고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새 단장하며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저 건물이 이제는 내 가슴에 박힌 가장 큰 가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한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박 사장이 깜짝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 사장은 저를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사장, 잘 지냈는가?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커피나 한잔할까 하고 들렀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시 뵈니 너무 좋네요. 안으로 드시죠. 박 사장은 저를 가장 아늑한 자리에 안내하고 따뜻한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고 하자 제가 예전에 사장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그냥 편히 드세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새 건물주는 잘해주고 제 질문에 박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하소연 좀 해도 될까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장님, 그러니까 사모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월세를 지금의 2배로 올려달라고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힘든데 월세를 2배나 올리면 저는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랐다 한들 기존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월세를 2배나 올리는 것은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정을 좀 봐달라고, 조금만이라도 조정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계약서대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정으로 장사하시던 사장님이 계실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매일같이 후회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장마 때 천장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다 젖고 곰팡이가 피었어요.
손님들 보기에도 안 좋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몇 번이나 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박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건물주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안 써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건물주가 수리 의무를 다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박 사장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상대방의 사정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 그 아이에게 정이나 배려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계실 땐 저희 힘들다고 하면 월세도 깎아주시고 춥다고 하면 단열 공사도 새로 해주시고 정말 친어머니처럼 챙겨주셨는데 새 사장님은 모든 걸 돈으로만 봐요. 건물에 찾아올 때도 항상 무슨 문제가 있나 감시하러 오는 사람처럼 직원들한테까지 갑질을 하고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박 사장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먼. 미안하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박 사장까지 고생하게 만들었어.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박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 은행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건물을 샅샅이 훑어보고 갔습니다. 감정평가니 뭐니 하면서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은행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새 사장님이 이 건물을 담보로 아주 큰 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요즘 유행한다는 바이오 주식인가 뭔가를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거 아주 위험한 거라던데. 사장님 평생 모으신 재산이잖아요. 저러다 잘못되면 건물 날아가는 것 한순간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주제 넘은 줄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친구의 수술비 1,000만 원은 아깝다며 벌벌 떨던 며느리가 제 남편의 유산인 건물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주식 투자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월세를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자체를 담보로 한 도박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저는 박 사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사장, 정말 고맙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저는 사장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받은 은혜 꼭 갚고 싶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박 사장은 제게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를 건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게 반격의 무기를 쥐어준 동지였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을 발판 삼아 제 것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사장과의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명료해졌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며느리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내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전쟁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손녀 민서를 불렀습니다. 똑똑하고 마음 따뜻한 제 손녀라면 제 복잡한 심경을 이해하고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놀러온 민서를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서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제 모습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민서를 앞에 앉히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요즘 아주 힘든 일이 생겼단다. 그래서 내 외숙모에 대해서 그리고 할머니가 물려준 저 강남 건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게 생겼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머니 혼자서는 힘이 붙이는구나. 우리 민서가 컴퓨터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거나 돈을 주지 않았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습니다. 대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요. 민서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야무지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의 비밀 탐정이 되어 드릴게요. 뭘 하면 돼요? 어린 손녀의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며느리의 이중생활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서야, 내 외숙모 SNS에 들어가서 할머니 칠순 잔칫날 올렸던 그 파티 사진 말고도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줄래? 예를 들면 할아버지 제삿날이라거나 다른 가족 행사가 있었던 날에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 말이야. 민서는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전문가처럼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까지 며느리가 대외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계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그야말로 차고 넘쳤습니다. 민서의 손가락이 멈춘 한 게시물에는 고래 처스키. 힐링 그 자체라는 글과 함께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겨울,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 도저히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었지요. 또 다른 게시물은 발리의 한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걱정은 잠시 잊고 완벽한 휴가라는 글과 함께요. 날짜는 저희 집안의 큰 어른이셨던 시할아버님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혀 어쩔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벼운 수술로 며칠 입원했을 때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간병은커녕 문병도 가기 힘들다고 했던 바로 그 주말, 그녀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명품 골프웨어를 뽐내며 찍은 사진 아래에는 샵사인 주말 라운딩 샵사인 가을 골프 샵사인 일상 샵사인 여유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지요. 저는 민서가 찾아내는 증거들을 화면으로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한편으로는 차가운 희열마저 느꼈습니다. 그래, 오수정. 더 보여줘봐. 내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더 똑똑히 보여줘봐. 민서는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 게시물의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화면을 캡처해서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크린샷이 아니라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 시간 정보까지 모두 포함된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자료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을 마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서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박 사장, 혹시 새 건물주에게서 받은 월세 인상 통보 문자나 이메일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좀 보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수리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던 내용도 혹시 문자로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부탁하네.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네. 절대로 박 사장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네. 박 사장은 제 부탁에 두말 없이 달겠습니다. 사장님.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보낸 차가운 통보 문자와 수리 요청을 묵살하는 내용의 대화 캡처본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다음 달부터 월세를 100% 인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가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문제는 임차인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더 이상 관련 연락은 삼가주세요 등 그녀의 비정하고 탐욕스러운 민낯이 담긴 증거들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저와 민서는 보수정 사건 파일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인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했지만 제 비밀 탐정이 되어주겠다며 눈을 빛내는 손녀를 보니 어떤 용기도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자, 할머니. 외숙모 SNS부터 다시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할머니 칠순 잔칫날부터요. 민서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내 화면에는 제 칠순 잔치가 열렸던 그날 밤, 며느리가 올렸던 파티 사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환하게 웃는 얼굴.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차분하게 그날 아침의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아침엔 내 외삼촌이 전화해서 수정이가 급성 편두통으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했었지.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끙끙 앓고 있다고 했어. 제 말을 듣던 민서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 한쪽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1. 시어머니 칠순 잔치 불참. 거짓말 사유는 급성 편두통으로 거동 불가. 그리고 진실은 강남 VIP 파티 참석. 와. 사진 속 얼굴은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손녀의 분노 어린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민서가 스크롤을 내리다 말고 외쳤습니다. 할머니. 작년 겨울 할아버지 제삿날이에요. 화면에는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최신 유행하는 스키복을 입고 만세를 부르는 며느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그 얼굴 어디에도 아픔이나 슬픔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고, 오한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었다.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민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몸살 감기 걸린 사람이 스키를 타러 가요? 말도 안 돼. 사건 2. 시아버지 기일 불참. 거짓말 사유는 심한 몸살 감기. 진실은 스키장 당일치기 여행. 이것도 완벽한 증거예요, 할머니. 민서가 정리하는 글자들이 화면에 하나씩 박힐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단단한 증거의 조각으로 바뀌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박 사장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을 내밀었습니다.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수리를 요청하는 박 사장의 간곡한 문자에 대해 내 며느리는 이렇게 답장이 왔었단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건물주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문자를 본 민서는 이번엔 다른 창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니까 민법 제623조에는 김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그 의무를 무시한 것을 넘어 아예 법을 어긴 거예요. 민서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사건 3. 건물 수리 의무 거부. 거짓 주장은 임차인 책임, 진실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이건 위법 행위예요. 법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의 거짓말과 위선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습니다. 바인더가 한 장 한 장 채워질수록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억울함의 무게이자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칼이었고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방패였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쳤을 때 두툼해진 바인더를 어루만지는 제 손끝에는 자책감 대신 단단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파일을 품에 안은 제 발걸음은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을 흘리는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장으로 나아가는 전사의 심정이었지요.
제가 향한 곳은 딸이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효도 사기, 부담부 증여 해제와 같은 분야에서 승소 경험이 많다는 젊은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실은 강남의 거대한 빌딩 숲에 있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초동의 오래된 법조타운 한편에 자리한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저를 맞았고 잠시 후 상담실에서 이준영 변호사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젊은 변호사의 모습에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내 이 복잡하고 기구한 사연을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지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님분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영 변호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말없이 품에 안고 있던 커다란 바인더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묵직한 바인더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변호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님? 내 아들 며느리에 대한 기록일세? 변호사님이 한번 직접 봐주셨으면 하네. 이 변호사는 잠시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말없이 바인더를 열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 부드러운 미소에서 점차 날카로운 전문가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가 민서와 함께 밤새 정리한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아주 꼼꼼하게 넘겨보았습니다. 칠순 잔칫날의 거짓말과 파티 사진, 시아버지 제삿날의 스키장 사진, 몸살이라던 날의 골프 라운딩 사진, 그리고 월세 인상과 수리 거부에 대한 문자 내역까지.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바인더를 다 읽고 난 이 변호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은 드뭅니다.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완벽한 소송 자료입니다. 그의 칭찬에 그동안의 서름과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제게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 내외에게 건물을 증여하신 것은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건물을 준 것이 아니라 노후를 부양해달라는, 즉 부담을 지워서 증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담부 증여, 그리고 민법 제556조에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느님이 어머님께 보인 여러 행동들, 특히 폭언이나 기망행위는 민법 제558조에서 말하는 배은행위, 즉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인더에 있는 모든 자료가 바로 그 부양 의무 불이행과 배은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의 명쾌한 설명에 안개속 같던 제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억울하고 분하기만 했는데 제 감정들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자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건물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 떨리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신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소송은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머님. 상대방도 분명 거세게 저항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임차인 박 사장님의 증언과 건물담보대출 시도 정황은 며느님이 어머님을 부양할 의사는커녕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함부로 처분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본격적인 소송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상대를 떠보고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용증명 부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이것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지요. 변호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님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받으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법정에서 사용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며느리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거들먹거림, 그것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치밀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석에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귀하들의 경제적 활동과 건강을 염려하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귀하들이 증여 당시 약속했던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부양 의무의 이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 지급과 정기적인 방문 및 간병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귀하들의 성실한 답변을 언제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행이 어렵다면 증여계약의 해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 문서는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는 정당한 권리 요구였습니다. 저는 이준영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작성된 내용증명 우편을 우체국에 가서 직접 붙이던 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기우편 창고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배에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체국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며느리의 반응은 이준영 변호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다음 날 오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본 순간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통화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보내서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날카로운 쇠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났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나이 드셔서 노망나셨으면 곱게 나이 드실 것이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우셨어요? 그깟 건물 하나 도로 뺏으려고 변호사까지 사서 이딴 공갈 협박이나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우스워요. 네. 노망, 공갈 협박.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님 비위 맞춰 드리느라 얼마나 참고 산 줄 아세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잔소리 들어가면서 촌스러운 명절 음식 억지로 먹는 척하면서 그렇게 맞춰 드렸으면 고마운 줄이나 아실 것이지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요? 부양. 제가 왜요? 제가 어머님을 부양해야 하는데요. 그 건물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고 진짜 추하고 더러운 거 아세요?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제 귀와 휴대폰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아들을 낳고 길러준 시어머니에게 그녀는 일말의 존중도 인간적인 예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산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탐욕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법. 웃기지 마시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법으로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변호사를 쓸 건지 두고 보시라고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그 종이 쪼가리 당장 회수하세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제 무덤을 아주 깊고 넓게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곧바로 이준영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아들이 초주검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호되게 시달리고 온 것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멈춰주세요. 수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소송 같은 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좋게 풀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좋게 풀자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칠순 잔칫날의 거짓말도, 추석의 모욕도, 친구의 수술비를 외면했던 그 비정함도 모두 좋게 넘어갔던 결과가 지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뺨에 제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고 제 손바닥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미가 온갖 수모를 당할 때 입국 다물고 내 아내 뒤에 숨어 방관했던 죄다. 내가 내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조차 못하는 바보 천치로 살아온 죄야. 그런데 이제 와서 좋게 풀어. 이미 강은 건넜다. 이건 더 이상 너와 내 아내, 그리고 나, 우리 셋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고 짓밟힌 내 인생을 되찾는 문제다. 그러니 너는 빠져.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아들이 망연자실한 채 돌아간 뒤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통첩 같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결국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아요. 그깟 건물 하나 가지고 유세는? 그거 없어도 저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법으로 해서 이기실 수 있는지. 법정에서 뵙죠. 저는 그 문자를 조용히 캡처해서 이준영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잡을 마지막 족쇄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은 완전히 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전쟁이 선포된 이상 더 이상 혼자서만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문제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한 가문의 어른이 부당하게 멸시당하고 기만당한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모든 가족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결정을 알리고 그들의 앞에서 며느리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딸 내외와 제 남동생 부부, 그리고 멀리 사는 여동생까지 모두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그저 넋두리를 하거나 하소연을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너희에게 알리고 너희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다. 제 말에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그동안 준비해온, 이제는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바인더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겨 칠순 잔칫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인더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가며 며느리가 저질러온 만행들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삿날 스키장에 가고 몸져 누웠다던 날 골프를 치러 갔던 SNS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나란히 보여주자 가족들의 얼굴은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제가 추석날 받았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딸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걸 왜 지금까지 혼자 참고 있었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남동생은 주먹을 꽉 쥐고 그런 싼 것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험한 욕설을 내뱉었고 사위와 다른 가족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 모든 것에 활용점정을 찍을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칠 전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내 며느리 오수정에게서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이다. 모두 잘 들어보거라. 저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의 그 경멸과 악의로 가득 찬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망, 공갈 협박, 추하고 더러운 거 아세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상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남동생이었습니다. 누님,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저런 걸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고 두고 보실 겁니까? 당장 소송하시죠.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런 건 인간도 아닙니다. 제 딸 역시 울음을 그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소송해야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엄마의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는 문제고 저렇게 오만한 사람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문제야. 우리가 끝까지 엄마 옆에 있을게. 걱정 마. 모든 가족이 한마음으로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딩동.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아들 레오에게도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라고 통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을 열자 잔뜩 날이 선 며느리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모든 가족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 다 모아놓고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이라도 주시려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도 하시려나 봐요.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녀 사냥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뭘 어쨌는데요? 다 늙어서 재산에 욕심이 생기니까 며느리한테 온갖 누명을 다 씌우시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추해 보이는 거 아세요? 그녀의 막말에 참다 못한 제 남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 봐요, 조카 며느리. 지금 누구 앞에서 추하다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당신이 우리 누님한테 한 짓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며느리는 제 남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외삼촌. 저희 집안일에 끼어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와 어머님 사이의 문제랍니다. 그 순간 저는 탁자 위에 녹음기를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나이 드셔서 노망 나셨으면 곱게 나이 드실 것이지.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불법 녹취하신 거예요? 이건 불법이야, 불법. 내 시어머니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는 건 합법이고 저는 바인더를 그녀의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열어봐라.
내가 수년간 나를 어떻게 기만하고 무시했는지, 내 거짓말의 역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인더를 집어들고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들은 그저 엄마, 제발, 수정아, 여보 하는 말만 반복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온 가족이 경멸과 분노의 눈으로 자신들을 쏘아보는 것을 확인한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법정에서 보자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결의가 남았습니다. 이로써 최후의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죄를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은 저는 이준영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의 정식 명칭은 부담부 증여 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쉽게 말해 약속을 어겼으니 주었던 건물을 다시 내놓으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장이 며느리에게 전달되고 그녀 역시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싸움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몇 달간의 서면 공방 끝에 드디어 첫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두렵거나 떨리기보다는 드디어 진실을 가릴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 피고석에 앉아있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멸과 자신감이 뒤섞인 오만한 눈빛으로 쏘아보았고 그 옆에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증여자의 변심에 의한 무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부양 의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약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증여한 재산이 아까워지자 피고들에게 불만을 품고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증여자의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는 며느리가 그동안 저를 위해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용돈을 드린 내역이라며 위조된 영수증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받은 기억도 없는 내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드디어 우리 측의 변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증여자의 변심이 아니라 수증자의 악의적인 배은 행위와 부양 의무 불이행에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믿고 평생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오수정은 증여를 받은 직후부터 원고를 기만하고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준비해온 PPT 자료를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민서와 함께 정리했던 거짓말과 진실표가 나타났습니다. 칠순 잔칫날의 파티 사진, 제삿날의 스키장 사진이 그녀의 거짓말과 함께 나란히 뜨자 방청석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재생했습니다. 피고 오수정이 원고의 정당한 부양 요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 드셔서 노망나셨으면 곱게 나이 드실 것이지.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우리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 사장은 피고 오수정이 건물주가 된 이후
어떻게 무리하게 월세를 인상하고 정당한 수리 요구를 묵살했는지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새 사장님은 저에게 돈 없으면 장사 접으라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박 사장의 증언은 며느리가 단순한 불효를 넘어 재산을 위태롭게 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까지 방기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제 아들 김정훈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차마 저와 아내 어느 쪽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듯한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준영 변호사가 아들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증인, 어머님이신 원고의 칠순 잔칫날, 증인의 아내인 피고 오수정 씨는 정말 급성 편두통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습니까? 아들은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에 쏠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더욱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의 제삿날은 어떻습니까? 피고 오수정 씨는 정말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아내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족 행사에 불참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의 대답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며느리에게 나라가 박혔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바벨탑이 바로 그녀가 가장 믿었던 남편의 입을 통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성을 잃은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재판장이 정숙을 외치며 제지했지만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진 후였습니다. 아들은 증인석에 앉아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 역시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것이 진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저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증인석의 아들을 향해 증오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녀의 탐욕을 위한 방패막이었던 아들이 결국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아들의 증언은 이 재판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증언으로 거짓의 탑이 무너져 내린 마지막 변론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고 기일이 잡히고 저는 다시 한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딸과 남동생이 함께 해주었지요. 피고석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만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차마 제 얼굴을 볼 용기도 그렇다고 아내의 곁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를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저를 돕기 어린 눈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패배를 예감한 자의 불안과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굳게 마주 잡았습니다. 재판장은 안경 너머로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오수정, 김정훈 측은 본 증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단순 증여였으며
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와 며느리 쪽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증여자인 원고의 나이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증여 재산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부모 부양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 사이에 비록 명시적인 서면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가 연로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묵시적인 부담, 즉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봄이 상당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평생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오수정의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오수정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여자인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기망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재판장은 제가 제출했던 증거들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거짓병을 핑계로 불참하고 명품 파티에 참석한 행위, 시부의 기일에 스키장을 방문하는 등 가족의 대소사를 고의로 외면한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원고의 정당한 부양 요구에 노망, 공갈 협박 등의 폭언을 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증여자에 대한 중대한 배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제 모든 고통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정의되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피고 오수정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주식 투자를 시도하는 등 증여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마저 저버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증여를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말을 법정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 김정훈, 오수정은 원고 박미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목을 조여오던 무겁고 차가운 쇠사슬이 쨍그란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긴 숨을 내쉬었지요. 옆에 있던 딸이 제 손을 꽉 잡았고 남동생은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와 승리의 미소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고석에서 아악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변호사와 재판장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저를 향해 순수한 증오만이 남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 화려한 바벨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방자한 사모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진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70평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판결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나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소를 포기했고 건물은 다시 온전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바로는 패소하고 돌아간 그날 며느리는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법정에서 그깟 진실 나부랭이만 짓거리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이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아. 내 엄마 편에 붙어서 내 뒤통수를 쳐 그녀의 닭달에
아들은 처음으로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당신 같은 괴물이랑 살면서 내 어머니를 외면하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온 내 잘못이야. 이제 끝내자. 나도 더는 당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들의 관계는 돈과 허영이라는 접착제로 겨우 붙어있던 속 빈 강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그들의 결혼 생활은 미련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을 알았는지 해쓱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지난 10수년간 제가 봐왔던 그 어떤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내실 때 아들이라는 놈은 제 안위 뒤에 숨어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 역시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를 무작정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 잘못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어미인 내게는 여전히 밉고 원망스럽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리 돌아오지는 않았을 게야.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구나. 어미인 내가 어찌 끝까지 너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시작해라, 아들아. 이번에는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들로도 아닌 오롯이 너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말이다. 제 말에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제 삶에는 작지만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되찾은 건물의 1층 카페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이제 내가 다시 이 건물 주인이네. 걱정하지 말게. 월세는 당장 예전 수준으로 다시 내릴 걸세.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천장 누수 공사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제 말에 박 사장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그를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았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제 통장으로 직접 들어왔고 저는 그 돈을 오롯이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목숨을 구해준 친구 경자의 딸에게 두둑한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끝까지 저를 지지해준 딸과 남동생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노후에는 시장에 가서 무슨 맛있는 반찬거리를 사올까 하는 소박한 계획들로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걸려올지도 모르는 신경질적인 전화에 가슴 졸일 필요도, 아들의 무기력한 얼굴을 보며 속을 끓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박 사장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지요.
문득 제 70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늘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그 세월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이 끔찍한 배신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탐욕의 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자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찻잔 너머로 보이는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참으로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그 끝에서 얻은 이 사이다 같은 평화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